오늘은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좀 엮여 있는 그리고 또 테마군으로 묶여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 가능한지까지 한번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상화폐 관련해서 NFT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상화폐 토큰이라고 해서 이 말대 자체가 영어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건데 이 NFT 개념이 어떤 건지 이거부터 변리사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까지 얘기가 나오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NFT는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여타 이제 코인들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NFT는 이제 현재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NFT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은 사실 이제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블록체인의 구현에 있어서 이 코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분산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 명이 해킹당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부정함으로써 이 조작이 있을 수 없는 이 정보를 분산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코인은 이제 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을 의미하는데 이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닝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코인은 이제 블록 형성에 기여한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보상 형태로 제공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 코인을 사고파는 일종의 주식,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이제 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승인 시스템에 불과하고요. 이제 NFT는 이제 이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승인 정보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일종의 코인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거래될 수는 있으니까요. 이 암호화 화폐들과의 차이를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면 다른 비트코인 한 개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지만 NFT는 그 한 개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작품이나 물건에 부여된 NFT는 고유하고 어떤 노래에 부여된 NFT나 사진에 부여된 NFT가 개수로는 모두 한 개이겠지만 서로 대체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NFT는 특정한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디지털 인증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큰이 진품의 소유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FT에는 소유권, 판매 이력 등 정보가 저장이 되고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다는 건데 이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이제 여러 명의 감시 체계가 갖춰지는 만큼 섣불리 정보가 조작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디지털 파일은 무제한 복제될 수 있겠지만 NFT는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NFT가 적용된 그림을 580만 달러에 판매한다든지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자기의 처음 트위터 Just Setting Up My Twitter 이것도 291만 달러에 판매되었다든지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제 NFT는 만연한 예술 작품 세계에서 진품 확인 그리고 무단 복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판도 좀 상당하죠. 아무 의미 없는 디지털 파일도 NFT가 적용돼서 희소하다. 이것만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거품이 좀 지나치게 껴있는 거 아니냐. 내부 통정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소하다고 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또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을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상이 아닙니다. 또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저작권이 없으면 내가 NFT가 있지만 그 작품을 내가 전시를 하지 못하는 좀 이상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희소화는 가지고 있다는 자기만족의 영역이다. 아직은 이제 그 정도라고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NFT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치가 들쭉날쭉한 것은 이제 레퍼런스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소성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언젠가 이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유의미한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NFT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뭐 반드시 수반이 되도록, 이전이 반드시 수반이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 개선부터 이제 원본 파일을 NFT상에 저장이 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뭐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FT 하면 토큰이라고 해서 그냥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 물건이나 작품과 연계를 되면, 자, 이게 진본이냐 아니면 복사본이냐, 그러니까 원본이냐 복사본이냐, 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냥 사진 몇 개 이렇게 오려 붙인 그 대형 파일 하나가 700억에 팔리는 일도 한번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파일을 갖고 있지만 그 NFT 그 고유 번호가 없다 보니까 원본이 아니어서 이건 가치가 있고, 원본 그 코드가 있는 건 가치가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긴 할 텐데, 지금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고유한 번호와 또 어떤 원본의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NFT,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맞는 건가?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건가? 뭐 모나리자 그림이야 루브르 박물관 가면 실제로 있다지만 이거는 실체가 있나라는 갸우뚱한 물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장 관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 측면에서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투자 전문 회사가 이 NFT 사업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어요. 관련해서 어떤 일이었는지 이건 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그 3월 31일에 삼성전자 투자 전문 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미국의 NFT 거래 플랫폼 업체인 슈퍼레어가 이제 그 자금 소싱을 했는데요. 그때 모집한 금액이 약 900만 달러였습니다. 9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치인데요. 시리즈 A 펀딩으로 해가지고 삼성 넥스트가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직 시리즈 A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 모집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지금 이 그 NFT 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 아트 시장으로서에 대한 긍정적인 좀 미래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V와 그다음에 모바일 제품 등을 판매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결국 디지털 자산이 결국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상품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다른 매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위 여부에 대한 원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선제적으로 좀 먼저 투자를 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디지털 자산은 다른 물건과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물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술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점차적으로 해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이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NFT 가격이 좀 붕괴, 그러니까 급락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시장적인 측면이랑 이 NFT 관련된 이 측면에서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적인 측면은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이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은 보통 성장 테마 관련 업종으로 해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지는 것보다 앞으로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 성장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부분보다는 성장 모멘텀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이 성장 유동성 잔치의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올렸었던 성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거품이 좀
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첫 번째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NFT 기술이 예술 작품의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인증 기술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에게는 위조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그 NFT 이슈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NFT 시장이 유행을 타면서 아무 가치도 없는 디지털 파일, 앞서 500억 달러, 600억 달러 거래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 과열적인 측면을 조금 다운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NFT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옥션 경매로 전문 기업이죠. 이 자회사 중에 서울옥션 블루가 있는데요. 현재 디지털 미술 경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분류가 됐고요. 두 번째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NFT 게임 아이템 매매 가능 거래소를 현재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디지털 예술품 등에 대한 신사업 쪽으로도 확대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따른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테마로 분류돼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예술품 블록체인을 접목한 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말에 가상화폐 좁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팍스에 상장을 했고요. 이번 주총에서 이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를 했는데 미술품, 보석, 기타, 기정품 등 경매 가능한 물품의 보관, 위탁 판매 및 자기 판매 중개업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중개업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된 부분들은 아직 적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NFT 관련 테마로 현재 묶여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명확성 전에 NFT 자체도 뭔가 손에 잡히는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혼돈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의 기업은 말미에 얘기를 해줬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HTS에 한번 쳐보시면 모멘텀이 가상화폐 플러스 미술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이 실제로는 뭘 하는 기업인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제 1994년에 바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다양한 선불 결제 시스템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싸이월드 도토리 결제 시스템을 이제 대행했었고, 2008년에 이제 효성 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로 사명을 바꾸었다가 작년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전자 결제 시스템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 결제 수단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머니트리라는 종합 생활 금융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OK 캐시백, L포인트, 상품권, 기프티콘 같은 쿠폰 같은 거를 캐시로 교환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이 받은 캐시는 ATM에서 출금을 하거나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 교환을 쉽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제 가상화폐도 발행을 하였는데 그 이름은 좁쌀이고 그 원화와 동일한 가치로 있다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급등락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좁쌀을 이제 머니트리에서 캐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바로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NFT와 관련해서의 사업 성장성은 좀 어찌 됩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다 판매를 하다 보니 NFT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협 이런 걸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이제 안건을 결의를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보이다시피 이제 캡처 화면에 그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 사실 좀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사업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코인 중에 한 종류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예.
애매하죠. 예, 말이 좀 이제 잘 이해한 건지도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홈페이지 이제 저런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직접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거 더불어서 이제 NFT 그 관련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의견 안건을 채택했다는 점 말고는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홈페이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사업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에 국한해서 한번 질문을 이사님께 드려보자면 최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직상장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원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었더란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소비, 언택트 소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전자 결제에 있어서 많이 좀 그 실적이 좀 올라갔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PG 쪽 관련해서 좀 코로나19 테마로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현재 전자결제 서비스 빌게이트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팡 관련 테마로도 또 엮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머니터리로 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그 지역 화폐 정책을 현재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테마로까지 같이 좀 묶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그 전자금융거래 시장, PG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장 외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테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은 과거에 이 다날도 이 관련해서 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페이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마적인 성격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들 함께 살펴봤고요. 특허 현황도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검색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총 54개였습니다. 뭐 직접 출원한 것도 있었지만 타사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매입한 게 꽤 있었어요. 뭐 사이버패스, FMBC 주식회사 등 그 회사의 주식이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최근에 출원한 특허는 거의 없었는데 2019년에 1개, 2017년에 2개 출원했고 그 이전에는 2008년에 출원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출원된 특허의 기술 분야를 살펴보시면은 절반 정도가 그 출금, 해외 송금, 뭐 데이터 처리 방법,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특허였고 전체 특허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뭐 NFT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하나, 17년에 2개, 뭐 그 이전에 2008년이다 보니 특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특허 수가 많지는 않은데 특허 분쟁은 꽤나 많이 했어요. 뭐 54개 중에 3개, 특허 2개에 대해서 분쟁이 이제 한 4차례 정도 있었으니까 꽤나 많은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2009년에 SK텔레콤과 이제 무효 사건, 그리고 글로벌 사이머니, IM플레이와 침해, 무효 사건 등으로 이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제 뭐 SK텔레콤은 결국 못 취하게 되었고 나머지 소송 사건은 이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이제 특허가 10-0810-1135 공보인데 SK텔레콤이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특허입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의견서도 상당히 뭐 한 5차례 정도, 6차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기술 설명회도 2번이나 개최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 있었고요. 특허는 이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이제 문자를 통해서 동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추적을 하고 추적한 결과를 추적자에게 알려주는 뭐 SK텔레콤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과거에 제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출원된 특허니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곧 만료가 됩니다. 이제는 SK텔레콤도 마음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특허 내용들을 보면 어쨌거나 어떤 거래소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특허를 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특히 NFT와 관련된 특허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추이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결제, O2O, 기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자결제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77%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O2O 관련해서는 22%, 나머지 기타 1%인데요. 전자결제에서도 피지 사업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로 이루어지는 매출은 53% 정도 나왔고요. 77%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24%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결제에서도 휴대폰 결제 매출 비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17년에서 퀀텀 점프를 했고요. 17년에서 18년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를 했다가 2019년에서는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올해 매출이 2020년 매출이 8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됐는데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부분에서 전자결제 사업 부분은 매출이 증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과거서부터 온라인에 대한 결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좀 많이 이제 실적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한 6%, 뭐 16년에 8% 나왔지만 17년에 한 5.8%,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매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률이 9%대 1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결국은 규모의 경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금융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용도 자체도 많이 초기에 고정비 빼고는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비용만 잘 커버만 된다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산업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순이익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그게. 예, 그런 부분에서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영업 외적인 거랑 영업 외적인 수익이나 비용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영업 이익을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5%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감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플로우가 유지가 됐는데 신규 투자 비용들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2020년 매출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쪽 관련해서 NFT 관련돼서 신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회사의 실적은 뭐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캐시플로우나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은 크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순이익 증가 규모나 에비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PER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금 흐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어떤 투자 측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수급 상황이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오버슈팅이 난 이유는 결국은 뭐냐, 블록체인 관련된 NFT 이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총에서도 전문가 GBIC의 파트너인 이신의 사회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신사업 방향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 전자금융업 관련된 이 사업만 봤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시장을 내가 마켓 시어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초기 단계에 위치한 만큼 전문업체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시에는 초기 성장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을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최근 2개월 동안 주가가 3,500원 선에서 8,50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주가가 2개월 동안에. 그때 수급을 봤을 때는 개인이 29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27만 주, 기관이 2만 7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개인이 좀 크게 올렸다. 아무래도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매수한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약 150% 상승을 했고 3월 30일에는 좀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그때는 투신이 28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33만 주를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네. 투신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했던 부분들이 수급상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대응 전략을 만약에 구사를 맞춘다고 하시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5주선까지는 일단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가격대가 대략 한 7,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1차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조정에 대한 이 쉬어가는 장세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5주선까지는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7,200원까지는 단기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NFT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앞으로에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올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경민 변리사,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